왜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냐? 내가 일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소득이 중단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자나 또는 월세, 임대료 이런 것들로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날아오르려면은 그게 바로 1억 모으기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저축을 신설을 했는데 50만 원씩 3년을 모으게 되면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면 16%에 가까운 실로 엄청난 이자율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출시 예정인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최근에는 코스피도 오르고 S&P 500이나 나스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축보다는 투자가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125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 정도는 저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25를 적금을 들든 아니면 S&P 500에 주식을 매입하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S&P 500이 지난 3년간 얼마나 올랐느냐,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을 놓고 봤을 때는 약 80% 정도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야, 이걸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야, 내가 왜 이 정말 적금을 하고 있지?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지난 3년간의 성과라고 한다면 적금보다 S&P 500을 125만 원을 샀으면 훨씬 좋았겠죠. 자, 그런데 지난 3년간 있었던 S&P 500의 이 성공적인 투자 성과가 앞으로도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장세는 80.1% 같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을 겁니다. 자, 5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 S&P 500에 3년 전에 투자한 사람과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저축,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주고 비과세를 주고 우대금리를 주는 이런 특별한 상품에 가입했을 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아무리 청년도약계좌가 높은 이자율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3년 동안에 S&P 500이 80%가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S&P 500이 월등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50만 원 정도의 저축 수준에서 비교해보면 S&P 500을 지난 3년간 한 거와 여러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50만 원 한 거는 차이가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1년에 6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을 저축한다면 모르겠지만 50만 원, 100만 원 수준 이하의 저축을 한다면 너무 주식시장에 과몰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을 한다면 투자라는 것보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 여러분 투자를 하면요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신경 쓰는 건 똑같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쓴다라는 게 뭐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열흘에 3번씩 새벽 3시에 깨고 매일 일을 손에 놓고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성장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저축 수준이라면 저는 그냥 청년도약계좌에 최고 금액인 70만 원 하고 정기적금 30만 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강력한 저축을 신설을 했는데 바로 2026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청년미래적금은 이 5년이라서 청년도약계좌가 부담돼요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3년간 모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50만 원씩 3년을 모으게 되면 22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16%에 가까운 실로 엄청난 이자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 지원 저축을 마다하고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달려가는 것은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저축 수준이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일부를 이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맞지만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모으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라고 한다면 250만 원 수준. 자,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5만 원 이상 저축하긴 너무나 어렵죠. 어쩌면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서울살이를 하는 것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자나 월세를 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50% 저축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100만 원보다 좀 안 되는 돈으로도 1억 모아보자. 자, 얼마냐면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95만 원. 보통 우리가 5년에 1억을 모으려면 135에서 145만 원 정도를 10% 증액하면서 저축을 해야만 모을 수 있다고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95만 원으로도 1억을 모을 수 있나요? 95만 원으로 시작하되 그 95만 원 안에 70만 원은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미래적금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을 일반 ISA 계좌에 저축을 적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95만 원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1년 있다가 10만 원씩만 증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증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10만 원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1년 정도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 저축의 습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월급이 약간은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증액 저축이다. 이렇게 10년을 저축을 하면서 7년을 가게 되면 금액이 1억 2천이 나오게 됩니다. 1억을 모으자고 했는데 왜 1억 2천이나 모았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7년 후에 1억을 탄다 그러면 지금 1억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7년 있다 모으면 그 돈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1억 2천 나누기 1 플러스 0.02에 7제곱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돈으로 1억 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억을 모으기를 해야 되는데 왜 1억 500을 모았느냐? 500만 원은 여러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물론 4년 5년에 1억은 못 모으겠지만 95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해서 10만 원씩만 증액을 하고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미래적금을 섞어서 하게 되면 7년 후에 지금 돈으로 1억 모으고도 500만 원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청년 도약계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금액 대비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5년 동안에 5천만 원을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은 한 달에 7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70만 원을 정기적금을 일반 은행의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약 이자는 250만 원 정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4,450만 원 정도를 타야 되는 저축인데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5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5천을 타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자율로 환산해보면 거의 10%에 가까운 저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축이 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느냐?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면서 나 5년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7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수준의 청년 도약 계좌라면 7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5년도 저축을 안 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5년 안에 돈 쓸 일이 생길 것 같아. 돈 쓸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7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하는 청년이 5년도 모으지 않는다면 그거는 목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고 돈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내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한 250, 300만 원 벌면 나는 한 50% 정도 세게 저축할 거야 라는 마음을 한두 번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실천하지 못할까? 우리가 일단 월급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나가는 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나가는 돈은 우리가 고정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비나 또는 뭐 주식비나 그 다음에 통신비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지출로 보자면은 외식비, 그 다음에 쇼핑 유흥, 문화 레저비 이런 비용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처럼 똑같이 나가는 돈도 있지만 특정한 달에 돈이 더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절이라든지 여름 휴가를 간다든지 또는 겨울 옷을 산다든지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긴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돈이 더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250을 벌었을 때 나도 한 125만 원 정도 절반은 저축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니야 잠깐만 내가 다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 한갑이시지 칠순이시지 그 다음에 내가 4개월 있다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125를 저축했다가 적금을 또 깨게 되면 안 되니까 저축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통장으로 돈을 나눠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월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평상시처럼 매달 쓰는 돈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상시가 아닌 계절에 따라서 더 나가는 돈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25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125만 원이라고 하는 50% 강력한 저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125만 원을 먼저 저축을 하고 남는 돈 125만 원 중에서 25만 원은 내가 계절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절 지출 통장으로 송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절 지출 통장에는 1년에 300만 원이 쌓이겠죠? 300만 원 안에서 명절도 세고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급을 타면 월급 통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결제되게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고 소비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을 보내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강력한 125만 원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평상시에 써야 되는 돈과 계절적으로 더 써야 되는 돈을 분리를 안 해놓게 되면은 내가 용기를 내서 125만 원을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절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125만 원을 계속 쓰다가 이번 달에는 명절이 있는데 이번 달엔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하면서 적금을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장을 3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강력한 저축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한 지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사회초년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소득이 얼마가 됐든 그 소득의 절반은 내 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5년, 6년, 7년 안에 1억을 만들 수가 있고 더 큰 세상으로 더 넓은, 더 높은 자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만약에 이걸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5년, 6년, 7년이 지나도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멘토님 250, 300이면 그렇다 치고 월급이 지금 150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절반인 75, 80을 저축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00만 원의 소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절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 지출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저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150, 200만 원이 안 된다.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NS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3가지의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본능은 관음증입니다. 관음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관찰을 하는 본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걸 되게 즐겨요. 최근에 나오는 모든 예능들이 다 관찰 예능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능은 뭐냐면 따라하기, 모방 본능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가방을 맸네? 저 사람이 저런 신발을 신었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네? 자, 이런 걸 통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굉장히 인플루언서나 아주 유명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거나 무슨 가방을 들거나 무슨 패션을 장착을 하게 되면 나도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패션을 따라했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상상이죠. 세 번째는 노출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 본능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이걸 과시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욕구죠. 자, 그러니까 나는 유명 연예인이 들었던 옷을 입었다. 나는 유명 연예인이 들고 있는 가방을 들었다. 나만 만족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3가지 관찰하고 따라하고 이거를 과시하거나 노출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데 이 본능에 딱 부합되는 게 바로 SNS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NS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관찰하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따라한 거를 누군가에게 또 브로드캐스팅하고 있죠. SNS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내가 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벌고 아직 내가 자본을 못 모았고 내 상황에 맞춰 생활해야 되는데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이거 멋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내 미래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의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사용 시간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의 회사인 메타도 말이죠. 30분, 1시간, 2시간 해놓고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회사에서조차도 2시간 이상을 이걸 본다는 것은 삶이 파괴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용 시간을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몇 시간을 하루에 봤는지가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1시간이 넘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소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을 끄고 오프라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1시간 이상을 인스타그램에 몰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과소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꼭 1억을 모아야 하느냐, 안 모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은 또 사실 신박하긴 하네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장기, 그리고 활동기, 노후기. 여러분도 아시죠? 성장기 때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비를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의 시기지만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노후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일을 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돈을 벌지만 이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돈을 써야 되는데 소득활동이라는 것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기에도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이 마이너스는 부모님이 채워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누가 채워야 되냐면 내가 활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경제활동기에 플러스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냐? 궁극적으로는 자본소득에 다다라야 되거든요. 소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나 PD님도 일을 하죠.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한다.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내 노동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일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소득이 중단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정 수준의 자본, 그러니까 돈을 모은 사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현금, 예금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자나 또는 월세, 임대료, 수수료, 그 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로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본소득까지 날아오르려면은 일단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1억 모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안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억을 안 모으게 되면은 끝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 자본소득으로 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없다. 비행기로 얘기하자면은 비행을 하려면은 일단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성층권에 들어가고 성층권에 들어가야 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도 1만 미터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끝없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소비를 죽는 그날까지 일을 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본업이 있는데 본업을 내팽개치고 엔잡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성장 발전을 해야 되죠. 그게 사업이 됐든 그게 직장 생활이 됐든 여러분들의 일터와 생업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런 엔잡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경제력이 있고 생존력이 있어요. 경제력과 생존력은 같은 말 같죠? 친구들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내가 대기업을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경제력이 높은 거죠. 근데 과연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생존력이 높을까요? 오히려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중에 그 일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세상의 적응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은행에 지점장까지 했는데, 내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했는데, 임원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오게 됐는데 내가 생계형 경제활동을 더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택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해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주말에 대리운전도 해보고 이런 사회적 경험을 갖게 되면 생존력이 증가합니다. 생존력이 증가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생계형 경제활동을 맞닥뜨리더라도 잘 해낼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이 사회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20년 이상을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인류, 일을 손에서 놓고 2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생존해야 되는 인류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근데 1990년대생이 그 최초의 인류래요. 무슨 얘기냐면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이 특별히 평균보다 높지 않아도 90대 중반을 살 가능성이 있다. 운이 좀 안 좋아가지고 더 건강해버리면은 100세가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사회는 사회활동이 길어져야 되는 게 필수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엔잡을 여러분들의 본업으로 바꾸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험 차원에서 그리고 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젊은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위해 엔잡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갈 때 보면은 산을 단박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문 산악인들이 올라가는 그런 세계적인 고봉들을 보면은 베이스 캠프라는 걸 치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쳐서 거기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동네에 산을 올라가더라도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에서 물 한 잔 마시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 한번 찍고 쉬었다 정상을 가지 단박에 가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모으기를 한다, 5년 걸린다, 6년 걸린다 라고 하면 5년, 6년 동안 나한테 전혀 리프레시, 리워드 없이 가서는 안 된다. 3천만 원 모았을
모았을 때 나한테 보상, 5천만 원 모았을 때 나한테 보상. 이런 중간중간에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3천만 원 모으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지. 나한테 5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이벤트를 한다든지, 5천만 원 모았을 때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리워드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500을 모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1억 모은 나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 500을 모은 다음에 그 500만 원으로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라톤도 중간에 뭐 가서 쉬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나긴 돈 모으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리워드를 끼워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